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팀 내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남을 탈피한 인사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부처에는 무리한 인재 옮기기, 전문성 부족 인사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의 면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변화까지 자세한 내용 집중 진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 개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6분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2기 내각이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사실상 첫 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실무형 내각으로 바뀐 것의 특징으로 보이고요. 이게 예. 항상 보면 각 정부들이 맨 처음 내각에는 정치인 출신 또는 뭐 이른바 개국공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다가 정권 중반 후반부로 가면 전문 관료 출신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형태의 인사가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집권 약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 아니면 또 총선에 출마 의지가 있는 장관들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메우는 형태. 뭐 네. 그게 다른 정부에 비해서 조금 총선 시기 때문에 당겨진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뭐 공식적인 평가는 비교적 국민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여당은 그렇게 봤겠죠, 당연히. 글쎄요, 이른바 파격 인사 내지는 대중 인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 지명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관료 출신들로서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 후보로 지명이 되고 그나마 인지도가 제일 높은 분은 최상목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통 경제관료이기도 하고 예. 대통령실에 수석으로 있었으니까 그 이외의 후보자들은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개각. 뭐 정책의 어떤 일관성 측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전문 관료라든지 전문가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견의 여지는 일단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그게 정당화되려고 하게 되면은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었느냐, 혹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사실은 그 국민들이 일단 원하는 거는 사실 뭐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사실 그 외교적인 역량이 좀 그 엑스포 실패로 인해 가지고 좀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 쇄신을 좀 요구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괭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하나는 사실 지난 6월에도 차관급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12명 중에서 5명이 비서관 출신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어떤 친정 체제의 어떤 강화, 다른 말로 해서 국정의 어떤 쇄신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지속해온 정책들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뭐 강조하고 지속해 나갈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우리 평론가님은 이제 정책 일관성인데 그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그러면 호감과 동의를
받아온 정책이냐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측인데 예, 예. 야당에서는 조금 아주 강하게 역시 비판을 했죠. 예, 야당에서.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개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책성 개각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바꿔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장관들, 가령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6명의 물러난 장관 분들이 사실은 내년 총선에 전부 다 출마를 할 분들이니까 뭐 오히려 그쪽에 또 강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야당에서는 뭐 시점과 내용 면에서 뭐 최악이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다 이렇게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후보자 6명에 좀 한 사람씩 보면서 조금 우리 김 의원님 설명 좀 듣고 싶은데 뭐 역시 기재부 장관의 최상목 현 경제수석 대통령의 뭐 경제 지금 복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아주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 관료들 중에서도 네. 유명한 분이죠. 뭐 일 잘하고 또 그동안 경력상으로도 볼 때 경제 관료로서 요직을 두루두루 거쳐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감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로 간다. 뭐 이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재정 건전성의 강화. 예. 그러면서도 종부세나 아니면 각종 증세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최상호 부총리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경호 부총리가 총선에 이제 출마하게 되니까 네네. 그 자리로 옮기는 건데 지금 예산 협상 중이잖아요. 저기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산 협상 예산 중인데 협상 중이죠. 협상의 당사자인 부총리를 지금 바꾸는 게 맞습니까? 뭐 일단은 그 내정자가 사실은 뭐 완전히 지명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재부가 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하나는 사실은 국가 살림을 갖다가 짜는 일일 텐데 예.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기존에 그거 책임을 지고 있던 분이 충선 때문에 물러나오고 새로운 분이 지명됐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차라리 타이밍을 좀 늦춰서 사실 네. 뭐 1월 1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재부 장관 정도는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물러나는 방안을 갖다가 취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물론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 협상을 다 마친 뒤에 그렇죠. 예산 협상을 다 마친 뒤에 하는 거고 예산을 갖다가 일단 정부 측 예산을 갖다가 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에 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가령 뭐 예산 어떤 예산분은 줄이고 어떤 예산은 늘리고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국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데 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바꿔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최상목 장관이 그렇고 또 나머지 5분 한 분 한 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숙명여대 총장을 하셨던 분이네요. 강정애 국가보무장관이 지명자죠. 이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네. 없습니다만 알려진 프로필에 의하면 네.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 가족사가 좀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죠. 가족사. 네. 그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시고 또 뭐 시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시다. 뭐 이런 가족사가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가족사와 보훈부처의 업무의 그 어떤 전문성, 글쎄요, 뭐 어떤 수혜자 내지 수익자로서 그동안 알게 됐던 전문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윤석열 의원님도. 그러면 어제 후보자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개개인보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전문성을 살리고 정책 일관성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네. 이런 면 또는 아주 신선한 발탁이라든지 조금 특이하게 본 분은 누구십니까?
글쎄요, 뭐 특이하게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 감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신선한 감동을 준 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감동. 조금 특이한 인사로 보이는 예. 것은 외교부 차관 출신이 네. 중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오영주, 오영주 외교부 후보자가 2차관. 예, 좀 특이하죠. 특이하다. 중기부는 사실상 산업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기부를 산업부로 다시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합쳐야 된다고? 예. 저는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 예. 장관 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산업부와 별도로 독립된 중기부 뭐 이거를 굳이 장관 자리를 두 개를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 산업부로 합쳐서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네. 뭐 정부 조직법상 중기벤처부가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은 산업부 출신 아니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이영 장관은 이영 장관. 뭐 사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외교부 출신이 중기부의 장관으로 간 건 아마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격 인사 아니면 신선하다고 봐야 되는지 그러네요. 전문성의 측면에서 좀 독특하다고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격적이네요. 글쎄요. 예, 외교부에만 예. 오래 계셨던 분인데 중소벤처부 장관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데 그 말의 뒤를 돌아보면 뭐 전문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이분이 뭐 다자외교의 어떤 전문가시라고 보통 얘기를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분이다. 경제 외교를 갖다 총괄해서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은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현 정부의 스탠스로 보면 대기업의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풀뿌리 산업의 어떤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빚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400조 원이 넘어가고 파산 신청이 뭐 역대 최고다. 중소기업이. 그다음에 R&D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 그야말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 중소기업 정책, 나아가 벤처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지금 뭐 잔재 성장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저성장 국면에서 어떤 활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 외교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그 사령탑을 맡는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이제 의문에 좀 있다. 우리 오영주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중소기업들의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해외 진출이기는 하더라고요. 중소기업도 해외로 좀 가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를 이분이 좀 잘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위해서 코트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코트라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가 그런 질문을 했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마치 중소벤처 지금 오영주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모르는 외교관을 중소기업 장관이라니요? 하고 이제 저희 댓글을 달아왔네요. 그래서 뭐 새로운 시각에서 뭐 새로운 정책이나 남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는 의외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겪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청문회도 있으니까. 그밖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LH 사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야말로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거기에서 그 주택 토지 실장, 그다음에 기조 실장인가요? 기조 실장, 그다음에 LH 공사 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사실은 LH 공사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일생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LH에 원하는 가장 큰 바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하지만 LH의 혁신이지 않습니까? LH 임직원들의 어떤 부패, 그다음에 뭐 검단 신도시의 뭐 철근 누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LH 혁신이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반대. LH의 어떤 그 내부자가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과연
자기가 어떤 뿌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메스를 댈 수 있겠냐 하는 비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분의 제 일성이 이제 그 주택 시장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완화. 규제 완화, 뭐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 같던 게 사실은 제 일성으로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물론 그걸 갖다 원하는 국민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원하는 바는 LH를 갖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 어떤 청사진을 갖다가 빨리 보고 싶은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LH 사정을 뭐 또 잘 알기 때문에 또 개혁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네. 자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개혁이 어렵다는 지역도 있지만 반대 시각도 있네요. 자, 어제 6분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뭐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지금 개각이 장관 교체가 예정돼 있죠. 어떤 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장관 중에 가장 화제의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예. 과연 언제 그만둘 것이냐. 아마 예. 정치권 임무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기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 네. 선언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 지난 주말에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는 구룡마을. 예. 본인의 지금 지역구입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강남을로 박진 장관의 지역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이. 그래서 예. 총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시는구나.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강남 예. 구룡마을. 사진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 그래요? 한번 우연히 누가 찾아보려고. 보내주셔서 예.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음번에 있을 뭐 그게 다음 주가 될지 2, 3주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번에는 이제 박진 장관은 이제 잔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한때 그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뭐 책임을 묻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엑스포 투표에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부처를 고른다고 하면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되겠죠. 외교부하고 산업자원부. 예. 근데 그 두 개 부처는 이번에 개각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산업부의 박문규 장관은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지가 채 석 달이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지난 예, 얼마 9월에 안 임명됐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엑스포 투표 결과에 대한 경질 인사를 하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만약에 됩니까? 근데 타이밍은 이미 놓친 거 아닌가요? 놓쳤습니까? 만약에 네. 경질 인사를 하고자 했으면 적어도 이번 개각 때 같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예.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두 개 부처가 모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경질 인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장관이지만 현역 국회의원, 더군다나 강남 을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 다시 내년 4월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후속 개각이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금 개각, 이 교체 인사나 시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뭔가 관심을 조금 훨씬 더 끄는 형태로 할 모양이죠.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지금 일단 개각 대상에 포함된 분들하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몸값이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하이라이트를 좀 받기 위해서 사실은 좀 나중에 뭐 1월 1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뭐 혼자 이제 원포인트 개각 정도 원포인트로. 그런 식으로 개각을 한다는 뭐 언론의 어떤 시각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요. 예. 사실 뭐 지금 뭐 그 법무부에서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죠. 네. 사실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 예. 사실은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진 장관이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진 것도 사실은 이번 개각 명단이 잘못하면은 문책성 인사, 문책성 개각으로 빚을 거를 갖다가 우려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성령 개각인데 지금 물러나신 분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그렇게 묻혀나갈 거라는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또 관심인 게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다들 무게 있는 자리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충 내정이 된 것 같죠? 방통위원장도? 근데 방통위원장으로 뭐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는 나온 있지만,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그래서 예. 아직 기정사실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재 기회.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정원장 후보는 뭐 전혀 아직 언론에도 하마평이 오르고 있지 않아서 예. 그건 정말 발표가 좀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금융위원장에는 뭐 언론에 따르면 손병두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뭐 내정된 것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네네. 되면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장관 발표가 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계속. 뭐 이렇게? 앞으로도 그 지금 빈자리들도 상당히 있고 네. 지금 물러나신 분들도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방통위원장, 뭐 금융위원장 공이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뭐 지금 한국거래소 그 손병두 이사장이 굉장히 유력한 게 금융위에서 그분도 사실은 잔뼈가 사실은 굵었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그 공직에 있으셨던 분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개각의 어떤 그 명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융위에 지금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공매도 제도의 개편, 뭐 이런 거에 상당히 쏠려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제도, 그렇죠. 금감원 네. 금융위에 쏠리는 건데 사실 지금 한국거래소에 있고 그전에 기존에 이제 금융위에 있던 분이 특히 그 한국거래소 사장 하시던 분이 다시 금융위원장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기존에 그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이제 공매도 어떻게 보면 좀 불법 공매도라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쪽에 좀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어떤 의심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분이 다시 금융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국민들 특히 개미 투자자들 한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의 어떤 제도 개선이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질까 바라는 대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비판 여론도 일부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 여부를 잠깐 말씀하니까 저희 시청자가 그 정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좀 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제 왕세자가 몇 조 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유치를 못하면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한 건 뭐 어제 오늘의 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렇게 안 되는데 실패했다고 너무 비난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제 장관은 주로 경제부처고 일부 또 경제부처 추가 개각이 있을 텐데 어제 또 일부 있을 개각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정책의 무슨 변화라든지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눈에 띄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경제부처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장관의 기존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예. 기존의 뭐 정책적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사실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의 순발력 뭐 이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상목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도 일가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정책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책의 큰 변화는 이번 개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뭔가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개각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마침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경제수석 그 후임 지금 임명되신 분이 박춘섭 예, 금통위원이시죠? 지금 금통위원을 했잖아요. 예.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분이 금통위원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경제수석으로 된 거. 이런 인사는 뭐 이건 뭐 제 개각과 관련 전에 일어났지만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게 1997년 그 한국은행법이 바뀌고 나니까 7개월 정도 하셨거든요. 최단명 금통위원이십니다. 박준섭 수석이 7개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금통위원이 총 7명이잖아요. 네. 하는 총재, 부총재가 이제 당연지고 나머지 5명 중에 이분이 이제 경제수석으로 오시고 네. 두 분은 또 4월 20일 날 임기가 만료가 돼요. 5명 중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남는 인원이 그렇게 되면은 4명이 남는 거죠. 한 명은 그 경제수석으로 가고 나머지 2분은 임기가 만료가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시점들, 그게 일부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금통위원 자리가 이렇게 빈다는 거, 물론 뭐 이제 그 자리들이 후임으로 이제 인선이 돼가지고 예. 채워지겠지만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금통위원의 임기를 갖다가 4년 임기를 보장을 하고 예, 연봉을 갖다가 3억씩 주는 이유는 네. 사실은 그 독립성, 전문성을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통위원 자리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뭐 경제수석으로 와가지고 정부와 뭐 하는 간에 어떤 짬짬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그렇지만은 금통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건 잠시 거쳐가는 자리니까 나중 일을 생각을 해서 어떤 금융 여건, 경제 여건보다는 아니면 다른 여건, 어떤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실 금융통화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 자체의 어떤 훼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생각을 달리 네네.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금통위와 같은 역할을 미국에서 하는 기관은 이제 흔히 페드라고 일컬어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페드 의장 출신인 제닛 옐런 전 의장이 지금 네.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재무장, 미국 재무장관이요. 금통위원으로 있다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부처로 옮겨가는 게 과연 금통위의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를 갖다가 사실 7개월 하고서 자리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임기 7개월 예, 만에 예. 금통위원 옮기니까 임기를 뭐 갖다가 다 만료를 하고 아니면 뭐 그 경제수석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예, 건데 예. 우리가 하는 법에서 임기를 보장을 하고 연봉을 그렇게 높게 주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어디 다른 데로 가는 뭐 중간 정거장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지적이신데 뭐 금통위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관 자리도 약간 그렇게 뭐 경력 쌓는 자리인가 할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 안 드십니까 좀? 아니 그런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네.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채 장관. 3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총선에 차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네. 보도가 되면서 아니 그럼 뭐 경력 쌓아서 총선 후보로 내보내기 위해서 임명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아직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네, 박문규 장관이 총선 출마를 결심하거나 아니면 사퇴 의사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다시 네. 한번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뭐 지금 6분의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는데 자 이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야 갈등이 워낙 심각한데 아무리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여도 또 만만치는 않겠네요. 야당의 어떤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청문회? 뭐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야당에서는 딴 때보다 더 엄격하게 예. 청문회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청문회가 마냥 이렇게 지금 뭐 관료 출신이다, 전문가 출신이다 하지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청문회 청문회에서 정말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예가 많았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역시 뭐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네, 그렇군요. 네, 어제 있은 6개 경제부처 장관 교체 그리고 그 영향, 미래 전망까지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